우리 동네에 한 여자가 있다. 세상이 다 그녀의 직업을 알지만 바보 같은 남편만 모른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남편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행복한 표정에 참았다. 그날 밤 그의 아이가 내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때야 그 여자가 죽은 걸 알았다. 싸이는 질식사였다. 그녀는 입을 벌리고 눈이 튀어나온 채 죽어 있었다. 목구멍에는 분홍색 리본이 가득 찼다. 시신이 나갈 때 많은 주민이 그 끔찍한 얼굴을 보았다. 목이 터질 듯 부풀어 오른 모습이 마치 부패한 벌레 같았다. 정말 끔찍한 죽음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류 샤오리다. 40세가 넘어 작년에 우리 동네로 왔다. 내 집 맞은편 1604호를 샀다. 멀리서 보면 몸매가 꽤 좋았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기미와 처진 주름이 선명했다. 두꺼운 화장으로 간신히 가리고 있었다. 반면 남편 왕다즈는 30대 초반이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근육질이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이웃의 큰 택배를 보면 기꺼이 도와주었다. 주민들 모두 그를 아주 좋게 보았다. 두 사람은 재혼이었다. 아이는 그녀가 데려왔다. 그녀는 직업 없이 집에서 아이만 돌보았다. 가족은 남편의 운전일로 먹고 살았다. 운전은 힘들지만 돈을 꽤 벌어서 좋은 여자를 만나기 쉬웠을 텐데 도대체 왕다즈는 류샤오리에 어디에 반한 걸까? 그는 아내를 미친 듯이 사랑했고 의붓아들을 친자식처럼 아꼈다. 남편이 집에 있을 때 류샤오리는 아주 현모양처 같았다.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며 맨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을 했다. 하지만 남편이 운전을 하러 나가면 그녀는 연기조차 하지 않았다. 수시로 다른 남자들을 집으로 끌어들였다. 눈치조차 보지 않았다. 짙은 화장에 망사 스타킹을 신고 향수를 독하게 뿌렸다. 방 안에서는 내연남의 음탕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밖에서 고생하는 착한 남편은 안중에도 없었다. 벽 하나를 둔 이웃으로서 나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시간 관리의 달인이라고 부를만 했다. 남편이 집에 없기만 하면 그녀는 낯선 남자를 한두 명씩 데려왔다. 아침에 한 명, 저녁에 한 명, 철저하게 시간을 나눴다. 다음 날이 되면 그녀의 베란다에는 우리 뚝뚝 떨어지는 레이스 속옷이 널려 있었다. 흰색, 분홍색, 검은색 등 다양했다. 그렇게 류샤오리의 스캔들은 동네의 흔한 직후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동네 주민 모두가 남편 왕다지가 바람맞고 있다는 걸 알았다. 오직 그 바보 같은 남자만 몰랐다. 사건이 일어난 날은 달랐다. 복도의 발소리가 유난히 시끄러웠다. 현관문 외안경으로 앞집에 온 남자들을 보았다. 무려 3명이 함께 왔다. 너무 거칠게 놀고 도구까지 써서 그녀가 견디지 못해 죽은 것 같았다. 아내의 비보를 들은 남편은 차도 버리고 미친 듯이 달려왔다. 마침 현장이 정리되고 시신이 경찰차에 실리고 있었다. 왕다즈는 군중을 해치며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이 일에서 내가 가장 불쌍하게 느낀 것은 그 집의 8살짜리 아이 왕샤오제였다. 그 아이는 동네에서 착하고 철들기로 유명했다. 아이는 엄마가 늦잠을 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시신과 함께 있었던 것이다. 밤새도록 말이다. 그 후 아이가 나를 찾아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다. 류샤오리는 남자를 만날 때마다 아이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그래서 아이는 얌전히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학교에 데려다주지 않자 아이는 참지 못하고 문을 열었다. 아이는 감히 엄마를 깨우지 못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아침 내내 그러다가 엄마가 아프다고 생각했다. 아이는 119 구급차에 전화해 엄마가 안 깬다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전화를 끊고 아이는 복도로 나와 내 집 문을 두드렸다. 아이는 내성적이라 나는 그가 말하는 걸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처음 이사 왔을 때는 벙어리인 줄 알았다. 솔직히 나는 류샤오리 가족의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평판이 너무 나빴다. 그녀의 집에 들어가면 오해를 살까 두려웠다. 하지만 아이의 큰 눈에 담긴 혼란과 무력감을 보았을 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그녀의 침실로 들어갔다. 광경에 나는 너무 놀랬다. 살면서 처음 본 시신이었다. 특히 엊그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사람의 시신은 충격 그 자체였다. 경찰에 신고한 후 나는 왕다지에게 연락하려고 했다. 복도에서 담배를 몇 번 같이 피웠지만 연락처는 몰랐다. 아파트 주민단체방에 그의 번호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미친 듯이 물었다. 주민단체방은 즉시 발칵 뒤집혔다. 경찰이 현장을 통제한 후에도 열기는 식지 않았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집 이야기를 떠들었다. 하지만 주제는 아이에 관한 것이었다. 아이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 맞다. 아이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가방을 메고 옆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가 침묵을 택했다. 남편에게 아내의 불륜을 먼저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왕다지에게 말이다. 주민들은 엘리베이터에 CCTV가 있으니 류샤오리의 죽음이 그 4명의 남자와 무조건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경찰이 그들을 찾아서 사인을 밝히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때면 착한 남편도 스스로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사건의 관계는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 4명은 하룻밤 조사만 받고 다음날 바로 풀려났다. 그들의 신분은 모두 부유하고 고귀했다. 제일 못난 사람도 상장기업의 중간관리자로 연봉이 수억 원이었다. 게다가 그들의 진술은 마치 미리 짠 것처럼 똑같았다. 그들은 모두 보험을 사러 왔고 계약에 시간이 오래 걸려 늦게 돌아갔다고 진술했다. 그들이 떠날 때 류샤오리는 멀쩡했다고 했다. 경찰서에서 그 4명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다리를 꼰 채 말했다. 경찰관님,
보험을 사는 게 불법입니까? 조사를 맡은 젊은 경찰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남자 4명이 한밤중에 무리지어 여자 집으로 보험을 사러 간다고요. 누굴 바보로 합니까? 그중 한 명이 담배를 한 대 피우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충격적인 말을 던졌다. 경찰관님들은 모릅니다. 그 여자는 악마입니다. 게다가 4명이 류샤오리를 평가하는 내용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 여자는 악마라는 것이다. 당연히 경찰은 이 4명의 말을 믿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하루가 지났으니 입을 맞출 시간은 충분했다. 하지만 경찰이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니 류샤오리는 소문처럼 전업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계속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3년 전 왕다주와 결혼한 후부터 실적이 급등하여 수년간 판매왕을 차지하며 막대한 돈을 벌었다.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배경도 없는 중년 여성이 갑자기 실적을 내자 즉시 온갖 험한 소문이 돌았다. 남자들에게 몸을 팔아 실적을 올렸다는 소문이 가장 많았다. 심지어 그 기술을 생생하게 묘사하기도 했다. 그녀가 남자의 마음을 잘 아는 무서운 여자라고 말하는 고객도 있었다. 하지만 류샤오리는 비결을 묻자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웃어넘겼다. 왕 대표라는 사람이 고객을 소개해 주어 상류층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렇게 실적이 쌓인 것이다. 하지만 왕 대표를 본 사람은 없었다. 신문 내내 이 4명의 남자는 태어냈다. 분명 그녀의 죽음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검 결과 류샤오리가 죽기 전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점이다. 폭행 흔적은 없지만 팔에 가벼운 상처가 있었고 침대 시트가 헝클어져 있었다. 침대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이다. 단지 그 원인은 모를 뿐이다. 거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일이 터진 걸까? 4명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경찰은 그들을 풀어주었다. 나는 조사를 받으러 갔다. 집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반복해서 기억해내야 했다.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냐고 물었다. 내 기억에 그녀의 집은 다른 남자가 자주 드나들어도 항상 조용했다. 주방과 베란다에서만 소리가 났다. 경찰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되었다. 그녀의 집은 침실과 거실 모두 철저하게 방음 처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베란다 문은 열려 있었다.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고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도 들렸다. 그 외에는 유용한 단서가 없었다. 돌아갈 때 담당자인 천용사가 당부했다. 생각나는 게 있으면 즉시 연락하라고 했다. 천용사는 자기 번호를 저장하라고 했다. 정확한 사인은 더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리본이 위나 폐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그녀는 먼저 살해당한 후 입과 목에 리본이 쑤셔 넣어진 것이다. 사명이 떠날 때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그 이후 접촉한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가 된다. 현재 정보에 따르면 조건에 맞는 사람은 단 2명뿐이다. 집에서 소설을 쓴다는 당신, 그리고 8살 친아들 왕샤오제다. 게다가 당신은 최초 목격자이기도 하다. 제3자가 없다면 우리가 누굴 의심해야겠는가? 어이가 없었다. 도와준 내가 왜 용의자가 된 것인가? 천영사는 내 마음을 꿰뚫어 본 듯 장난기 섞인 표정으로 내 반응을 살폈다. 림페이, 당신이 추리소설을 쓴다고 했었지? 소설은 가짜지만 지금은 진짜 살인사건에 휘말렸다. 한번 추리해보는 게 어떤가? 젠장, 나는 삼류 추리소설 작가일 뿐이다. 독자들은 내 소설을 자주 욕한다. 추리 논리가 쓰레기 같다고 말이다. 하지만 한밤중에 그녀 집에 간 4명의 짐승들을 떠올리자 헛웃음이 나왔다. 그놈들의 진술이야말로 젠장할 헛소리였다. 사실 천형사를 탓할 수는 없다. 많은 형사사건에서 최초 신고자가 범인으로 밝혀지곤 하니까. 작가들도 이런 설정을 즐겨 쓴다. 하지만 천형사의 말은 틀렸다. 목격자는 2명이어야 했다. 나를 범인으로 의심하다니. 내가 시신을 보았을 때 그녀는 굳어 있었다. 목과 입에는 분홍색 리본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 침대에는 많은 도구들이 널려 있었다. 예전에 성인 영화에서나 보던 것들이다. 그녀가 남자를 데려올 때마다 남편은 없었지만 아들 왕샤오제는 늘 집에 있었다. 그와하니 그녀는 아들이 옆방 소리를 듣는 게 싫었던 것이다. 그래서 큰돈을 들여 방음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것은 결국 그녀의 죽음을 초래했다. 다른 방에 갇힌 아이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아이가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는 이웃인 나보다도 적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가 방에 갇혀 지내도 낯선 남자들이 드나드는 것을 보면 분명 눈치챘을 것이다. 자기 엄마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한다는 것을. 새아빠가 사랑해주긴 하지만 결국 핏줄은 아니다. 아이는 새아빠를 속이기 위해 친엄마의 공범 역할을 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맙소사. 이 아이 인생은 시작부터 지옥이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며 엄마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진 않았을까? 설마.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나는 스스로 두려워졌다. 나는 뺨을 때리며 정신을 차렸다. 소설을 너무 써서 신경이 이상해진 것이 분명하다. 별 생각을 다 한다. 하지만 이것 말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4명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그들이 떠난 후 제3자가 있었던 것이다. 집에 돌아오니 문을 열었을 때의 장면이 계속 맴돌았다. 거실에 장식은 평범했지만 소파에는 온갖 유명 브랜드 쇼핑백이 널려 있었다. 딱 봐도 엄청 비싼 것들이다. 평범한 거실에 그런 비싼 선물들이 잔뜩 있는 것은 매우 기이했다. 모두 그 4명이 가져온 선물이었다. 그날 밤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무엇이 마지막 거래를 중단시켰을까? 풀리지 않는 의문에 빠져 있을 때 경찰이 다시 우리 동네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목표는 남편 왕다지였다. 천영사는 그가 바로 그날 밤 등장한 제3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경찰은 처음부터 왕다지를 배제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가 아내의 외도를 정말 몰랐다면 범행 동기는 없다. 하지만 왕다지가 사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 처음부터 알면서도 은연중에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라면, 만약 진짜 그렇다면 이 남자의 연기력은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여 모두를 속인 것이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왕다지가 잡혀가자 동네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한 아줌마는 소식통이다. 그녀는 보험회사의 비밀을 많이 알아냈다. 류샤오리의 지난 3년간 수수료가 매년 1억 9천만 원이 넘었고 계속 올랐다고 한다. 소식이 퍼지자 단톡방은 발칵 뒤집혔다. 아무도 남편을 동정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호기심은 최고조에 달했다. 1억 9천만 원이라는 숫자에 자극받아 모두가 셜록 홈즈로 변신했다. 한 달에 190만 원도 못 버는 왕다지에게 류샤오리는 재물신이나 다름없었다. 아이를 데려온 아줌마면 어떤가? 돈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바람 좀 피우면 어떤가? 돈이 최고다. 천아줌마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류샤오리는 보험을 팔기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보험도 많이 샀다. 그런데 수익자가 아들 왕샤오제가 아니었다. 결혼한 지 3년 된 남편 왕다지였다. 사람들은 더욱 흥분했다. 순진해 보였던 왕다지가 가장 악랄한 사람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반론도 있었다. 수익자를 바꾸려면 류샤오리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험 일을 오래 한 그녀가 보험 사기를 모를 리 없다. 왜 그런 요구에 동의했겠는가? 게다가 매년 1억 9천만 원을 벌어다 주는 사람을 죽이는 건 거액의 보상금을 받더라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건 한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꼴이다. 그때 누군가 끼어들었다. 만약 그가 당장 큰 돈이 필요했다면 말이 된다. 사람들의 분석에 따르면 왕다지에게 살해 동기는 있지만 범행 시간은 없었다. 아파트 입구 세 곳에는 CCTV가 있다. 그의 트럭 블랙박스에도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가 날아다니기라도 한 걸까? 경찰이 왕다지를 데려갈 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샤오제를 내 쪽으로 밀었다. 아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잠깐만 맡아주시겠습니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아이 이모가 오후 5시 비행기로 옵니다. 이모 번호입니다. 그녀가 와서 데려갈 겁니다. 나는 헝클어진 머리를 긁적였다. 꽤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못했다. 샤오제가 나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다. 2학년이지만 성적도 좋고 예의도 바르다. 유일한 단점은 말을 더듬는 것이다. 그래서 말수가 거의 없다. 아이는 책을 좋아한다. 예전에 우리 집에 와서 조용히 셜록 홈즈를 읽고 가곤 했다. 엄마 전화가 올 때까지 오랫동안 책을 읽었다. 나는 글을 쓸 때 소음을 싫어하지만 아이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 류샤오리 같은 사람에게서 이런 아이가 태어난 게 신기할 정도였다. 진흙 속에서 핀 연꽃 같았다. 나는 천영사를 쳐다보았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안도했다. 나에 대한 의심은 풀린 것 같았다. 나는 류샤오단 번호가 적힌 종이를 받았다. 왕다지는 안심하며 샤오제에게 말했다. 아저씨 말씀 잘 듣고 있어라. 아빠 금방 올게. 그는 슬픈 표정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하지만 아이는 본능적으로 피했다. 아이는 내 옷을 잡고 등 뒤로 숨었다. 아이는 아빠를 두려워했다. 무언가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두려움 때문인지 말을 하지 않았다. 단톡방의 추측이 사실일까? 왕다지가 잡혀가자 단톡방은 다시 시끄러워졌다. 특히 천 아줌마는 흥분해서 돈을 노린 살인이라는 글을 올릴 뻔했다. 내가 알아봤다. 내 조카, 시댁 동생도 트럭 운전을 한다. 장거리 기사들은 피곤하면 밖에서 도박을 한단다. 재미로 하는 작은 판이었는데 왕다지에게 돈이 많은 걸 알고 함정을 팠다. 왕다지는 순식간에 거액의 빚을 졌다. 이자가 불어나 갚을 수 없게 되자 놈들은 손발을 자르겠다고 협박했다. 정말인가? 그래서 경찰이 온 거구나. 어쩌면 그가 죽였을지도 모른다. 아내는 바람 피우고 아이는 친자식도 아니니 진작에 죽이고 싶었을 거다. 류샤오리의 수입을 알게 된 후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했다. 나는 방에서 폰을 내려놓고 샤오제를 보았다. 아이는 조용히 책을 찾아 베란다에서 읽었다. 종이에 적힌 이모는 류 샤오단이다. 언니 소식을 듣고 유럽에서 첫 비행기를 탔다.
아이가 더듬거리며 한 말에 따르면 그녀는 배다른 동생이다. 하지만 둘의 성격은 완전히 달랐다. 류샤오단은 중학교 때부터 엄마를 따라왔다. 문제였던 언니와 달리 그녀는 우등생이었다. 시골에서 공부로 대학에 가고 유럽 유학 후 그곳에 정착했다. 백인과 결혼했지만 아이는 없었다. 이혼 후 그녀는 혼자 살았다. 샤오제가 어릴 때 귀국할 때마다 놀아주곤 했다. 하지만 류샤오단과 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계가 끊어졌다. 그 후로 그녀는 오지 않았다. 비행기가 지연되어 샤오제는 우리 집에 늦게까지 있어야 할 것 같다. 샤오제는 자기 집에서 담요와 옷을 가져왔다. 얌전하게 옷을 개고 설거지까지 마친 후 자기 집 베란다를 쳐다보았다. 건조대는 비어 있었고 세탁기 소리가 들렸다. 나는 멈칫했다. 세탁기 돌렸느냐? 혼자 빨래도 할 줄 아느냐? 그날 밤 세탁기 소리가 떠올랐다. 아이가 더듬거리며 설명했다. 옷이 더러워서 엄마가 빨래하라고. 나는 재빨리 물었다. 뭘 반 거냐? 아이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아이는 자기 팔을 가리켰다. 옷에 뭐가 묻어서 빨았어요. 그제야 샤오제가 입고 있던 겉옷이 없어진 것을 눈치챘다. 지금은 얇은 스웨터만 입고 있었는데 가슴에 꽤 큰 기름 자국이 있었다. 나는 스웨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도 벗어서 빨아라. 우리 집 세탁기와 맞은편. 집 세탁기가 화음처럼 번갈아 울렸다. 8시가 넘어 류샤오단 도착 문자가 왔다. 그때 복도가 시끄러워졌다. 밖을 보려던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깜짝 놀라 물러섰다. 문 너머로 지독한 냄새가 났다. 누군가 문에 페인트를 뿌려 밖이 안 보였다. 욕설이 쏟아졌다. 왕다지 나와라. 빛을 피할 줄 아느냐. 요란한 고함과 함께 문을 부수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114호였지만 곧 내 집 문도 쾅쾅 울렸다. 밖이 안 보여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왔다. 샤오제를 등 뒤로 숨기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아이의 말에 얼어붙었다. 괜찮습니다. 아빠를 찾으러 온 거라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겁니다. 귀를 의심하며 돌아보니 아이는 태연히 책을 읽고 있었다. 밖이 잠잠해졌다. 그들은 욕을 하며 떠났다. 한참 뒤 조용해진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자 밖은 난장판이었다. 114호는 붉은 페인트로 뒤덮었다. 붉은 방울이 떨어져 소름이 돋았다. 1104호부터 내 집까지 돈을 갚으라는 큰 글씨가 쓰여 있었다. 사진을 천용사에게 보냈다. 그가 답했다. 관리실이 신고해서 출동 중입니다. 험악한 무리가 올라가 아무도 못 말렸다고 합니다. 전문 빚쟁이라 선을 넘진 않을 겁니다. 목표는 왕다지라 안전합니다. 아이, 이모는 왔습니까? 가슴이 철렁했다. 단톡방 추측이 맞았다. 지연돼서 지금 세관 통과 중일 겁니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정말 빚 때문에 아내를 죽인 겁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레르기 천식으로 인한 질식사입니다. 그녀는 땅콩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지금 도착했습니다. 왕샤오제를 데리고 경찰서로 와주십시오. 나는 다시 취조실에서 천용사와 마주 앉았다. 의심이 풀린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정말 기분이 나빴다. 시신을 처음 발견해서 이러는 겁니까? 나는 현장에 처음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내민 끔찍한 사진이 기억을 일깨웠다. 그녀는 심각한 땅콩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만 아는 비밀이죠. 동생 말로는 어릴 적 땅콩으로 죽을 뻔해서 늘 조심했다고 합니다. 목숨을 아껴 밖에서 밥도 안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장에서 땅콩 가루가 나왔습니다. 집에는 땅콩 흔적이 없었죠. 즉 그녀는 모르게 먹었다는 뜻입니다. 진상은 이렇습니다. 돈이 급했던 왕다지는 보험 수익자가 아들인 걸 알고 상해보험을 들어 그녀를 꼬드겼습니다. 충성심을 핑계로 수익자를 자기로 바꾸게 유도했습니다. 일부를 바꿔주었는데 그 보상금이면 빚 청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미용 캡슐에 땅콩가루를 넣었습니다. 자신이 집에 없을 때 터지면 알리바이가 되니까 운명에 맡긴 겁니다. 그래서 최근 계속 운전을 나갔던 겁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왕다지의 고의살인이 증명됐는데 왜 나를 불렀습니까? 그가 빤히 쳐다봤다. 입에 리본을 넣은 건 왕다지가 아닙니다. 남은 건 당신과 왕샤오제 뿐입니다. 그게 당신인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뒷덜미에 얼음물을 쏟은 듯 소름이 돋았다. 그의 의도를 깨달았다. 그는 내가 범인이길 바랬고 그 순간 나조차도 범인이 나였기를 바랬다. 그는 내 표정을 살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그는 돌아섰다. 경찰서를 나설 때 류샤오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류샤오리와 꼭 닮았지만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다. 이목구비는 똑같은데 분위기가 하늘과 땅 차이였다. 선용사는 바로 왕샤오제를 찾아갔을 것이다. 나는 돌아서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캐물의 의미가 없었다. 나중에 수의자 변경은 무효가 되어 다시 왕샤오제가 되었다. 친아빠를 몰라 후견인이 변경되었고 모든 유산은 류샤오단이 관리하게 되었다. 절차가 끝나면 샤오제는 이모를 따라 프랑스로 간다. 그 후 아이를 보지 못했다. 가끔 문을 열면 류샤오단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단톡방에 샤오제가 곧 이모를 따라 떠난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미칠 것 같았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샤오제는 3시 비행기로 떠난다. 지금 안 가면 영영 못 볼지도 모른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미친 듯이 밖으로 뛰어나갔다. 아이 시계는 해지되었다. 류샤오단에게 전화했다. 예의 바른 목소리가 들렸다. 림페이 씨, 무슨 일이신가요? 저희 지금 보안검색대 앞입니다. 시간을 확인했다. 아직 30분 남았다. 지금 공항으로 갈 테니 샤오지를 잠깐만 만나게 해주세요. 금방 끝납니다. 류샤오단은 잠시 머뭇거렸다. 잠시만요. 샤오지에게 물어볼게요. 영겁 같은 시간이 지나고 대답이 들렸다.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니 빨리 오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류샤오단이 조용한 카페를 잡아두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림페이 씨. 샤오제가 당신을 많이 좋아해서 만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는 마세요. 부탁입니다.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어른들의 잘못을 아이가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할지 수백 번 연습했다. 하지만 막상 샤오제를 보니 목이 메었다. 아이 앞에는 오렌지 주스가, 내 쪽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었다. 아이가 또렷하게 말했다. 아저씨, 책 읽을 때 설탕 안 넣은 커피 드시는 거 알아요. 나는 깜짝 놀랐다. 말을 더듬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처음 봐서일까? 웃을 때 살짝 보조개가 들어갔다. 그동안 못 본 게 아니라 아이가 한 번도 웃지 않았던 것이다. 아저씨, 저한테 무슨 말씀하실지 알아요? 엄마 입에 리본 제가 넣은 거 맞아요? 짐작은 했지만 아이 입으로 직접 들으니 소름이 돋았다. 나도 모르게 몸이 떨렸다. 왜 그랬니? 전부 다 아시잖아요. 그게 이유가 안 되나요? 전 엄마가 싫었어요. 엄마는 악마였어요. 엄마 자격이 없어요. 낯선 남자들이 드나드는 걸 본 날부터 매일매일 친구들은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동네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쳐다봤어요. 이게 이유가 안 되나요? 가슴이 먹먹했다. 잠시 후 물었다. 샤오제, 나를 믿을 수 있겠니? 한참 뒤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새벽 2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4명의 남자가 떠났지. 그때 엄마는 무사했어. 엄마는 늘 그렇듯 자기 전 캡슐을 먹었지. 하지만 먹자마자 목이 붓고 숨을 쉴 수 없었을 거야. 소리도 못 내고 심한 알레르기 쇼크가 왔어. 너는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지? 네가 문을 열었을 때 엄마는 이미 질식 직전이었어. 손발은 오그라들고 눈동자만 움직이며 절망적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했겠지. 너는 응급약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 망설였겠지만 결국 문을 닫아버렸어.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그날 밤 1결뱅 4호의 끔찍한 장면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 영화처럼 재생되었다.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류샤오리와 무표정한 샤오제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아이가 문을 닫고 몇 분 뒤 소리가 완전히 끊겼다. 너는 침대 시트와 옷을 모두 챙겨서 경련하는 엄마를 지나 베란다로 갔지. 거기서 세탁기에 전부 넣고 세제와 소독제를 잔뜩 부어 돌렸어. 모든 죄악의 흔적을 씻어내고 다시 널었지. 그리고는 날이 밝을 때까지 엄마 곁을 지켰을 거야.
아침엔 평소처럼 밥을 먹고 엄마가 데려다 주기를 기다렸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샤오제는 내 앞에 놓인 주스만 빤히 쳐다보며 깜빡이지도 않았다. 네, 맞아요. 게다가 아빠가 엄마 약을 바꿔치기 하는 것도 봤어요. 친아빠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엄마도 모른다고 했죠. 왕씨 아저씨가 정확히 무슨 짓을 꾸미는지는 몰랐지만 좋은 일이 아니란 건 알았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엄마가 사고로 죽으면 새아빠가 제 법적 후견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를 막지도 않았지만 맘대로 되게 놔두지도 않았어요. 저한테 더 이상 해코지를 못하게 해야 했으니까요. 아저씨, 셜록 홈즈에 나오는 수어다리 미스터리 기억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자살을 타살로 위장하는 내용이죠. 저는 그걸 조금 응용해서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분홍색 리본을 입안 가득 채웠어요. 사람들이 엄마를 봤을 때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싶었어요.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8살짜리 아이가 어쩜 이리 치밀할 수 있을까? 너는 아저씨를 포함해 주변의 좋은 사람들을 모두 이용했구나. 그때 류샤오단이 창문을 두드리며 시계를 가리켰다. 샤오제가 일어났다. 아저씨, 저 갈게요. 사실 이거 천영사님도 다 알고 계세요. 아저씨가 굳이 안 오셔도 됐어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어도 법을 어기지는 않았잖아요. 시체 훼손 문제는 이모가 다 해결해줬어요. 전 8살이라 실제 처벌을 안 받아요. 샤오지에는 뒤돌아섰습니다. 도자기 인형 같은 예쁜 얼굴이 점차 멀어졌습니다. 내 심장은 마치 고기 분쇄기에 들어가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참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타겟은 너였지. 다들 류샤오리가 악마라고 하지만 이해 안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수억 원대의 보험수당. 계약하러 오는 고객마다 값비싼 명품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친 걸까요? 늙은 여자일 뿐인데 그럴 가치가 있나요? 그녀가 진짜 악마일까요? 그 여자와 자는 게 그렇게 좋았던 걸까요? 하지만 사실 더 허당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변태적인 취향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 집에 있는 다른 사람을 노린 겁니다. 귀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재물이었습니다. 악마가 직접 바친 재물 말입니다. 왜 류샤오리의 몸에는 그 4명의 흔적이 없었을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흔적들은 다른 사람의 침대 시트와 옷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샤오지에가 새벽 2시에 엄마의 시신을 넘어 시트를 빤 진짜 이유입니다. 모든 흔적을 지우려고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엄마 입에 레이스를 쑤셔 넣고 장난감을 침대 머리맡에 던질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친자식을 파는 쓰레기 같은 류 샤오리가 수익자를 그렇게 쉽게 바꿀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제 추측을 확인하려고 교도소에 있는 왕다즈를 면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죽음을 앞둔 새의 슬픈 울음처럼 그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꼬맹이만 아니었으면 왜 제가 늙은 여자를 모셨겠습니까? 제 폰에 첫 영상이 있습니다. 당시 애는 5살이었습니다. 애가 심하게 반항하자 애 엄마 보고 꽉 잡으라고 시켜서 겨우 했습니다. 엄마가 누르니까 애가 움직이지 않더군요. 나중에 그 여자가 돈을 원하길래 제가 취향이 같은 놈들을 소개해줬습니다. 그 여자는 저보다 훨씬 독했습니다. 이 짓을 아예 사업으로 만들었죠. 보험 판매로 위장해서 부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보험과 명품을 사게 했습니다. 그래야 의심도 안 받고 추적도 피할 수 있다면서요. 저는 그 영상으로 협박해 수익자를 바꾸게 했습니다. 다들 제가 돈을 원한 줄 알지만 진짜 목적은 샤오지에를 독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인간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젠장, 이런 여자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하다니 정말 억울합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의 카페 안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일어나 샤오지에에게 가장 묻고 싶었던 걸 물었습니다. 제 말에 샤오지에는 1초 멈칫했지만 이내 단호하게 문을 밀고 나가서 류샤오단에게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멀어지는 작은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